한동훈 특검법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그나마 아마 정관진 대변인 오늘 나오셔서 좀 편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한테 세게 회초리를 맞고 나온 상황이라서. 이번에 회초리가 아니라 뭐 쇠몽둥이였다는 평가가 있던데 제가 평소에 회초리만 때려주십시오. 괜히 쇠몽둥이 들었다가는 애가 엇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가 돼야지 그 이게 얘기를 해줬고. 지금 현재 결과는 쇠몽둥이에요 아니면 저 회초리예요? 나무 몽둥이로 하겠습니다. 쇠는 아니고. 나무 몽둥이. 그러나 사랑이 담겨 있죠. 네. 마대자루 정도 갈까요? 마대점. 아니 그만하십시오. 이게 지금 아우 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보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은 말 많은 토끼띠들이 다 모여서 토끼 전쟁을 좀 벌여야 될 상황이 좀 됐습니다.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토끼는. 아하 이렇게 말 많은 토끼들이. 아니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발언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이거 비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아니 무슨 누군지도 말? 모르는데 매력 없이 튀어. 암수 구별이 없다. 토끼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자 일단 저 아니 인사부터. 김준혁 후보가 토끼는 암수 구별이 없다. 이거 해가지고 정말 야, 정치 어떻게 고관여자네. 그렇게 이거 정말. 후보에 대해서 나도 몰랐는데. 네, 저도 네. 몰랐는데. 네. 자 일단 그러면 이 말 많은 분들 그분들이 소개를 좀 토끼인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뉴스와 함께 논평을 좀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뉴스는 우리 최윤경 기자가 담당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인사 나누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토끼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토끼띠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주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묘하게 최윤경 기자를 제외한 4명이 다 지금 토끼띠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세 분은 다 75년생이신 거고요. 아니요 아니, 저희 둘만 7호고 여긴 76 빠른 빠른 76이죠. 76이에요. 예. 일월 그래서 이제 생일이니까. 음력으로는 7호라서 띠는 다 토끼띠가 맞아요. 맞는데 토끼띠입니다. 예. 아니 저는 지금 87로 밀고 있거든요. 김재섭 위원장이 87이죠. 아 그래요? 저랑 동갑이죠. 띠동갑이에요. 네, 띠동갑이죠. 자 그리고 아까 뭐 시작하면서 못 참고 얘기하셨던 아니 우리 토끼띠 얘기하니까 네. 김준혁 후보가 네. 토끼는 암수 구별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암수 대통령 구별이 후보에 없어요? 대해서 아니, 우리한테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누구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래도 아니, 나이가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오긴 대통령 하는데. 후보에 대해서 토끼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대통령 이거- 부부께서 그래요? 토끼띠예요? 토끼띠예요? 아니 그러니까 암수 구별이 없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너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비유하면서 한 말이에요. 아니 뭐 근데 우리 네. 비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 비유가 아니, 근데 조금 사고는 더 비교해서 너무- 네, 비유해서 맞습니다. 떠들기 때문에. 네. 뭘 위한 비유인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맥락을 전혀 몰라서 아니 반응을 근데 못하고 나이가 있습니다. 네. 좀 드시고 하면 대한민국 모든 가정은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부부 60대 관계가? 관계가 대부분 여성들이 아. 더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지 않나요? 그런 측면 좀 있죠, 네, 확실히. 뭐 여자 말 잘 들어야지 밥이라도 얻어먹고 다니지. 왜들 그렇게 근데 밥을 못 얻어먹을까 걱정을 하시는지. 아니 근데 우리 그 얘기하니까 골프장에 그러니까 여자 3명 말을 잘 들으면 남자가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에서 캐디 말, 네. 집에서 아내 말, 내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아니 여자, 제가 봤을 때 여성 오늘 크게 위험하신데요. 아이고 뭐 이게 바로 네. 이 아재들의 네네. 뭐랄까, 큰일 났네. 그 젠더 감수성이라 할까요? 네. 참 떨어집니다 진짜. 와, 네. 11시에 지금 싫어해요, 지금. 난 정말 이런 아저씨도 이야기 문제입니다. 또- 네. 아직까지 조상호 저 위원장만 아직 예. 사고는 안 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따 물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예, 괜찮아요. 예.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저도 얘기하면 사고 날 것 같아요. 어설프게 참전하지 마시고. 네, 네. 자 그러면 네. 뉴스와 함께 이 위험한 분들 데리고 한번 네. 논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디부터 가보면 됩니까? 네, 인적 쇄신 고민이 깊어진다. 인적 쇄신에 고민이 깊어진다. 네, 이건 용산 얘기군요. 이야기입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랑 이관석 비서실장 등 실장 수석급 참모진들이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 뒤로 그럼 공석이 됐지 않았겠어요? 사표를 받았으면 주말 사이에 이제 원래 대통령실에서는 새로운 인사들을 인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미뤄졌습니다. 지금 일요일 정도엔 발표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은 총리에는 권영세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 그리고 김병준, 지금은 직함이 사랑의 열매 공동 모금 회장이네요. 그리고 박주선 전 의원 등이 이제 오르고 있고 네.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장관, 정진석 의원, 김한길 위원장, 이상민 장관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딱 누구다라고 이제 픽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거론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예요? 대통령실 관계자죠.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름들이 직접 나왔을까요?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지금 것 에드월런트 같은데. 얘기일 수도 네,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반응들을 좀 보고 보려고. 어떤 인물을 제일 저는 여튼 좋아하나. 이런 그 인물 네. 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권이 갖고 있는 인물 풀. 네. 그 중에 가능성들이 조금 제기된 사람들을 언론에서 먼저 제기를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그 티키타카 속에서 네. 인물들이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싶은데. 이런 경우에 저 본인이 직접 이런 사람도 저 언급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한 경우도 얘기도 있죠. 가끔 하죠. 네. 예. 그 자가 발전하죠. 자전. 정용진도 저 총리 후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자가 발전도 근데 꽤 있긴 있어요. 있죠. 아니, 그죠?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인사가 있으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경우들도 그 저는 측근들이. 지금 소개해 주신 분 가운데 이름 네. 빠진 원래는 얘기되다가 이름 빠진 분이 한 분 있는데 아, 추가해야 됩니까? 누구요? 아니 그분이 그런 성향이 누구예요? 있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네, 뭐 제가 특정 이름을 얘기하지 네, 않아요. 저도 특정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오다가 네. 여기 지금 소개해 주신 분에는 포함되지 네, 않았는데 오피셜, 네. 그분을 두고는 거긴 너무 뭐 그런 성격 아닌가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 게 예. 네. 저 너무 티나는 자가 발전인데. 뭐. 그런 분이 또 있군요. 야, 있어요. 있기는. 한 분이 여기 네. 빠진 여기 사람이 빠져 있네. 그래서 요 분들 가운데 어쨌든 야당의 그래도 뜻과 너무 또 반대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재 총선 결과가 이제 야당의 압승이 나온 거니까.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좀 그래 이분들 정도면 뭐 상식적인 것 같다라는 분이 혹시 있긴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대표적으로 이번 총선에서의 패인을 네. 아마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여당에서도 짚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른바 최승훈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여사예요. 근데 지금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이분은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이른바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자객 공천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분이 그러면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간다는 건 더 이상 협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죠. 김한길 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 정도가 사실상 현 정부의 어떤 책임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대한 책임에 약간 벗어나 있는 분이긴 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 여당 내에서 이게 선택이 될지 그리고 새로움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새롭지 않다. 아, 새롭지도 않다.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분은. 그런데 그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인물이거든요, 그분은. 총리라는 자리는 새로운 사람보다는 정치적 연륜과 뭐 사회 통합과 이런 관록이 있는 분이 가는 자리가 맞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계신 분들과 이런 인물 풀 중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도의 카드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라고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조성처럼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물 풀 중에 누굴 내놔도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 환영합니다. 이렇게 아니, 왜냐면 얘기할 만한 유승민. 사람이 왜냐면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지금 또 뭔가 보여줘야 될 시점이잖아요. 여당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이니까요. 네. 행정집행력을 가지고. 근데 김한길 위원장이 그 정치인을 하는 동안에 정책적으로 뭔가 두각을 나타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정치공학적인 해보죠. 활동에는 굉장히 많았죠. 당을 정당 만드는 건 참 정당 잘하셨죠. 브레이커라고 불릴 네. 정도였어요. 세 분이 각각 총리 누구, 비서실장 누구 정도 한 분씩 꼽아 주시면 그 현재 뭐 총선 결과 뭐 등등 여야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분 정도면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요 분 정도면 최고의 선택인 것 같다. 한 분씩 꼽아 주시면 누구 하시겠습니까? 네, 저의 드림팀은 비서실장 김한길, 비서실장 김한길, 총리 주호영, 총리 주호영. 네, 비서실장 김한길. 네, 조상우 변호사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얘기해 보세요. 네네네. 얘기해 한번 보세요. 대타협을 이뤄보죠. 네. 우리 말은 누가 들을지 그러니까. 모르지만 한번 저도 해보는 비서실장 김한길 카드는 네.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 비서실장은 네. 어찌됐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이기 네네네. 때문에 거죠. 네. 아주 또 대통령하고 색깔이 다르면 네. 거기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한길까지는 우리 용서 가능. 예, 그렇지만 총리는 총리? 영남 총리 벗어나셔야죠. 언제까지 영남 대표, 영남 총리, 영남 그 여론만 가지고 정치를 하실 어. 생각입니까? 지역 분배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오히려 그 정말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경기도 영남이잖아요. 아니 경기도지사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남이란 타이틀을 본인이 벗기 위해서 네. 이른바 수도권에 출마를 해서
경륜을 쌓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충청 2인제 어때요? 빈익제 아니, 충청분이라고 지금 네, 너무 그렇죠. 자문이 어티내신 거 아닙니까? 뭐 유승민 의원 유승민, 정도라든가 청미 유승민. 네, 그 정도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 옛날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좀 새로운 인물을 아예 발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 후보에 전혀 거론되지 않는 분. 예, 원내나 지금 정치인으로 얘기하는 어. 분들 말고 네. 제대로 된 인물 좀 그 특히 저는 과학기술 인재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륜을 쌓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을 뽑는 것도 괜찮지 않나. 관료 과학기술인재요? 네.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본인이 무슨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왜냐면 왜냐면 이제는 여의도의 정치를 맡겨야죠. 대쪽 같네요. 네. 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네, 정책으로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설전 인생을 변호사. 돌아보셔야죠. 설전 저는 변호사. 비서실장이나 정무총리나 저는 어느 정도 정무적인 지금 역할을 해야 된다. 현재는 너무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였고 야당과의만 뭐 관계는 뭐 더더욱이나 뭐 말할 것도 없죠.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네. 그래서 뭐 김한길 위원장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도 괜찮다고 보여요. 오히려 뭐 그 김한길 위원장이 그래도 과거에 네.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중진 이상들은 또 같이 잘 지내고 사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 마코에서 얘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너무 또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 실장이 전 그런 네. 부분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의 비서실장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총리는 저도 유승민 그래요? 의원이 아.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그렇다고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김무성 의원은 전 의원은 김무성? 어떨까? 아. 무대인 아. 김무성 총 끌어올립니까? 저 부산에서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평소에는 네. 여의도 사신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의도에서 술을 네, 많이 네. 드신다고 네. 저도 아. 얼핏 전에 맞습니다. 들어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도 전 네. 대표도 상당히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좀 총리로. 네, 총리로도 괜찮다. 제가 유승민 의원을 언급한 이유는 네. 단순히 그분이 좀 반윤적 색깔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원래 KDI 출신이거든요. 경제 네, 전문가이기도 네, 네, 하고. 네. 그래서 그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나름 정책통으로 좀 이름을 날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가 현재까지 뭘 보여준 게 없어요.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정책통이 뭔가를 아 우리가 이런 거로 잘 준비를 해서 네.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았게 바꿔보겠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선거 잘 안 된 거 아닌가요? 우리 의지, 의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네. 민노총의 노동개혁. 불법 행위에 대한 그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엄청나게 불러와 갖고 네. 사실 저는 2016년에 제가 청와대 출입하고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는 공무원 연금 개혁 네, 네, 네. 이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 계속 얘기해도 되는 아, 거죠? 네, 하십시오. 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5년 문재인 네. 전 대통령 진짜 국정 지지율 높았잖아요. 네. 끝날 때도 42%였어요. 예. 최고 높았을 땐 71% 갔어요. 네.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에 손 놓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나중에 평가했기 때문에 이제 5년밖에 집권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이런 개혁에 대한 이 고통의 수반임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던 게 있었고 네. 우리도 지금 제가 당 대변인이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의료개혁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뭐 의대 정원과 관련한 그 2,000명이 돼야 되는지 뭐 500명이 돼야 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 정말 강력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그런 개혁들이 결국은 네. 이제 이 의지가 아니, 너무 저는- 충만해갖고 저는 민노총 개혁을 자꾸 말씀해. 민노총이 뭐가 개혁됐는데요? 그리고 민노총이 뭐가 개혁인데요 지금? 민노총이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이른바 아니 그 건폭 노조. 건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판결문을 좀 보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료 개혁 좋습니다.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굳이 핑계를 대자면 뭐 물론 핑계일 수 있어요. 굳이 핑계를 대자면 코로나 그 전국이 벌어지면서 네. 의료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데 잠시라도 그 의료 현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준 거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런 개혁도 갈등을 잘 조절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무슨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다 잡아놓겠어. 그거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갖다 위에서 핸들링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여전히 검사같이 행동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라는 게 갈등 조정 기간이 단기간에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를 처음 꺼낸 게 올 초 아닙니까? 4개월 만에 꺼내기는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네. 이런 부분들 저는 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네. 의사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 야당이랑 더 협상을 하셔야죠. 아니, 야당이랑 더 협의를 하셔야죠. 저는 그러니까 그 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아니라고 보여요. 네.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실제 여론이 네. 괜찮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다만 여기서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했다. 여당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급발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말 나온 지가 아까 정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씩 로드맵을 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의료계가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의협이랑 대화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의협 회장이 바뀌고 그다음 비대위로 하고 그다음에 뭐 전공의 대표랑 얘기하고 서로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걸 로드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총선 일주일 전이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51분 동안 2,000명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결론이 뭐냐? 그래 한번 그럼 너희가 가져와 봐. 우리가 정부가 하는 역할이란 게 적정한 수를 뽑아 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정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그것을 설득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역할을 놔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러니까 하실 결과적으로는 말씀 있으시죠? 의료개혁 문제가 우리 당의 총선을 치르는데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네. 네. 저는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일이다.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5월에 그 대학 정원 발표가 확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시기에 어떤 숫자가 그 전까지 확정이 돼야 나와야 되니까. 되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전 불가역적으로 돌아갈 그러니까 거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교육부까지 네. 이제 건드려져 버려. 네. 버려서. 자, 그래서 2,000명은 늘어나는 걸 확정된 거죠 지금? 맞나요? 아니죠. 2,000명으로 딱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네. 그 부분도 아직 협상의 여진이 있는데 여기 의사단체와 네. 본격적인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안 거죠. 되죠.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그거는 약간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미 네. 각 지역별 대학별로 네. 인원 다 분배했고. 증원된 정원을 다 그렇지. 분배를 해가지고 네.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 각 지역별 반발이 굉장히 세지. 왜냐하면 수도권의 경우엔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감이 별로 없는데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는 의대 정원이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리랑 비서실장은 합의가 된 거예요 지금. 합의됐어요. 네. 지금. 그래도 아, 비서실장 김한길 정도는 김한길 뭐, 비서실장에다가 뭐 그다음에 총리는 뭐 야에서는 유승민 유승민, 총리, 여에서는 주호영, 주호영 총리. 요 정도로 네, 저희가 네. 물론 이분들이 여야를 대표한 분들은 전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불구하고 한없이 가려운 사람들이. 저도 대변인 자격이긴 하지만 네. 원외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크게 이렇게 발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부담 없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후보들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하나만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힌다고 하는데 이 앞서서는 이제 비서실장이 교체될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을지. 그 언제죠? 아직 뭐 이번 주 중에 당연히 할 거고요. 네, 네. 뭐 바람직한 모습은 지난번과 같은 일방형 소통 방식은 아니겠죠. 네. 바람직하다면 뭐 출입 기자들과 그래도 뭐 질의응답도 어느 정도는 하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네, 그게 네. 가장 좋겠는데 안 하시겠죠. 왜 웃으세요?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좋겠다는 네. 생각을 질문 합니다. 받는 예. 거 싫어하시죠. 아. 근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불통의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신년 기자회견을 두 번이나 했. 네네네. 두 번이나 매년 했습니다. 신년 예, 기자회견은. 근데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네. 굉장히 그 소통 능력, 물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스킨십과 뭐 어떤 그 개인적인 매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실무진들이 잘 포장해서 네. 대중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지, 특히 대통령 후보 때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됐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연출되지 못하고 있어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가 뭐냐면 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가 궁금하게 여겨왔던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어찌 보면 대선 후보도 되고 그다음 비대위원장 됐을 때 라디오 생방 아침 인터뷰를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도. 아침에. 네, 아침에 보통 우리가 시사 방송의 어떤 하루의 패턴이 뭐냐면 네. 아침 라디오로 시작해서 네. 그거 하루 내내 이제 평가를 하고 그다음 저녁까지 계속 그 후일담이 이어지면서 그게 계속 뉴스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경선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당시 다른 당 후보들 다 라디오 가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할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뭔가 이제 갈등이 생겼다가 봉합할 때는 항상 술자리로 이어지잖아요. 아하. 술자리 방담. 술자리 방담에 익숙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대는 네. 그 오피셜한 인터뷰 같은 거랑 네. 오피셜한 기자회견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다음에 아침 그 방송 인터뷰를 못 하시는 건 숙취 때문이죠. 아하. 그 책임집니다. 그래서 에이, 굉장히 그거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숙취는 네. 술을 막 취할 정도로 많이 드셔야 숙취가 네. 생기는 거지. 우리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맥주 한두 잔 먹고 숙취로 고생하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폭탄을 드시던데. 폭탄 몇 저번에 잔도 선거 때 보니까 폭탄을 네, 드시더라고요. 아니 폭탄 오늘 또 이. 그러게 폭탄 몇 잔 책임은 먹어도 각자 지는 걸로 합니다. 그 숙취가 있는 정도라면은 네, 뭐 네. 정말 만취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드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원투데이 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숙취 정도는 충분히 본인 컨트롤 가능하다고 이제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때 출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 이거 또 왜 그러세요? 아니 다 재택 출근하고 근데 이제 계신데 왜 우리가 이제 잘 재택 봉합을 출근 안 한 분은 우리 전현희 후보 아하. 이렇게 나와 봉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도어 스태핑을 네.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 100일 정도를 그때도 꼭 맹렬. 한 10분씩 아니 늦으시더라고요. 근데 맹렬 도어 스태핑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그때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좀 아이고. 쉬어가신다.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네네. 아 그게 갑자기 아니, 대통령 입장 얘기. 왜냐면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요? 이번에 기자회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례적인 저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였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였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저는 좀 정량화했으면 좋겠다. 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기자들 앞에서 정말 굉장히 자유롭게 음. 너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뺏기면 국장의 차질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네. 한 30분 뭐 길면 1시간 정도를 네, 네. 국민을 위한 소통에 좀 투자해 주셔라. 그래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정 최고 지도자에 물어보고 국정 네.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는 그러면서 국민들도 직접 듣는 네. 그런 기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잦습니다. 네.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한 반기에 한 번 정도를 하되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면 네. 아니 하는 도어 정도. 스태핑도 하실 정도인데 왜 미국 기자회견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도어스태핑이라는 것이 어디 대통령 이동하다가 어떤 그 프레스 라인 그 가이드라인 있으면 잠깐 기자들이 거기서 짜면서. 잠깐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공식 행사가 있으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데를 이용해서 5분 10분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근데 이제 보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마디 이렇게 그냥 잠깐 이렇게 틈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짧은 말에 이제 큰 맥락은 없이 이제 거기서 나온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이제 전체 뉴스를 좀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더 악영향만 주는 것 같다 이런 판단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걸 잘 좋게 하셔야죠. 생각하자면? 아니 그걸 준비를 하고 네. 이렇게 기자들하고 예정이 돼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 네, 네. 그러면 그렇죠. 대충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뭐 그렇죠. 대통령 공보실을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와서 얘기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충분하지 지금 않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사실은 대통령이 자꾸 구중공갈에 갇힌다 그런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깨지더라도 계속 예, 해야 좀 된다. 예, 그럼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관행화되고 익숙화되면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훈련된 분들이 앞으로 또 중요한 그 역할, 예를 들면 대통령을 포함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국민들로부터 뭔가 오해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잘못되어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거나 이런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다 맞습니다라는 말만 들으면 정말 자기 하는 일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총선 때 한번 성적표를 받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기자회견의 형식이 돼야 된다라는 제 네. 개인적 바람에서 이렇게 논의가 진전된 것 같은데 저도 최고 권력자가 언론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원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우리 그 대통령께서 변화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번에 총선에 나타난 민심 가운데 하나가 물론 이게 재반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 정권 평가에 대한 성격도 강했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좀 바뀔 수 있는 네, 것들은 네, 네. 분명히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 한다라고 딱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 당에서나 걱정이 아니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참모들이 좀 이제 한번 나오시죠 이런 얘기를 왜냐면 나오는 게 좋다는 생각들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당이나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건의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제가 참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네. 이렇게 정례적인 기자회견을 했다면 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이 정도로 중요한 이슈인 걸 과연 몰랐을까? 음.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그런 정말 엉뚱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네.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뭐 특검 관련 예.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얘기를 네네. 나누니까요. 우리가 진짜 길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안에 대통령이 보여주시겠죠. 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네, 비대위 조기 전대 고민이 많아진다. 한숨 네. 중간에 한번 쉬는군요. 들어갑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 선거 책임을 지고 좀 당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모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 4선 이상 중진 당선자 간담회를 있고 간담회를 가지고 내일은 또 당선자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비대위의 비대위로 갈지 지금의 비대위를 그대로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빨리 땡겨가지고 당 지도부를 새로 만들지 비대위의 비대위라면 지금 현재 비대위를 빨리 다른 사람들로 또 다른 비대위를 차린다는 건가요? 제가 요거 관련해 갖고 네. 따끈따끈하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게 네. 있습니다. 갔다 제가 오셨어요. 10시에 지금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들 뭐 네. 다 아유. 모인 자리에 가서 역시. 근데 이 방송이 있어서 예. 이렇게 아까 그 이재용 쉿 하는 것처럼 제가 표정 찍고 나왔는데 잡 얘기 아, 예. 그만하시고요. 근데 이게 우리 진짜 안 중요한 얘기야. 당원 당규가 이렇답니다. 네.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네. 그 지금 대행 체제가 비대위를 그러니까 그 조기 전당대회를 열려면 지금 갖고 있는 대행 체제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비대위가 구성돼야 된다는 아, 겁니다.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비대위가 실무형 있어야 비대위. 된다. 그러니까 아. 그 절차적 비대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누가 뽑아요? 그거는 의총에서 뽑나? 아니 그건 뭐 지도부에서 지금 지도부죠. 상임위- 의총에서 할 수 있겠죠. 중앙위원회에서 뽑나? 아니 중앙위원 뭐 그런 상무위원회인가? 그때는 비대위원회 위원장 인준을 중앙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아, 우리 저 네, 네, 한동훈 네, 네. 비대위 때는 한동훈 비대위 때는 네. 중앙위원회 막 980여 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해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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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0 몇 퍼센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당대회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할래도 어쨌든 전당대회를 비대위가 하기 있어야 위해서 된다. 비대위가 그게 원래 관련 비대위가 우리하고 좀 다른가? 원래 원내대표 이렇게 비대위 공백상이면 원내대표가 지금 대행 체제를 하고 대행- 있잖아요. 지금 당 대표 대행 체제를 네. 하고 있는데 그 대행 체제 내에서 그 뽑아줘야 된다는 전당대회를 거죠? 아. 소집할 수 없다. 소집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래서 좀 틀리구나. 실무형 비대위가 네.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까지 제가 듣고 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비대위는 불가피한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성격이 뭐가 됐든 조기 전대를 혁신형 하든 비대위인지 뭐가 됐든. 실무형 비대위인지 네, 네. 비대위원장은 무조건 어찌 됐든 간에 선임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뭐 원내대표를 추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또 거기서 논의가 됐는데 네. 원내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이 그렇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네. 비대위원장은 될 수가 없어요. 이야. 셀프 비대위원장은 될 수가 없대요. 아 그래. 제가 여기까지만 듣고 와서 그 이후에 진행하는 이건 절차적인 문제니까 네네네. 정확하게 그렇긴 모르겠네요. 한데. 그래도 확실히 출연료 값을 거의 이 아이, 부분에서 다 그러니까요. 하시네. 맞네요. 우리가 잘 몰랐던 거를. 아. 네. 실무형 비대위가 이제 생긴다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조기 전대를 하는 것에 시나리오가 또 있고 그냥 네. 비대위를 쭉 이어가는 것에 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당내에서 그것도 조금 힘겨루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윤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땡기지 말고 지금 뭐 집안 싸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 그냥 올해 8월까지 있다 하든지 조금 더 늦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비롯한 비윤계 의원들은 빨리 당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취재 잘하셨습니다. 네. 취재 잘하셨고 네. 네. 뭐 그
관련해 갖고는 네. 오늘 논의와 내일 당선자 아. 총회에서 나오는 네네.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중진 의원들이 그래도 당 수습 방안으로는 뭐가 좋겠다라는 네. 거를 만들어 오면 네.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 약간의 여론몰이가 있겠죠. 아 우리가 어제 논의해봤더니 네. 이런 식이 제일 좋겠다더라. 네네네. 그러면 거기 오신 당선인이 그럼 그렇게 하시죠. 아. 라고 아, 할 근데 것 오늘 같은데. 이렇게 저 모이시는 데에서 네. 당선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당선된 사람만. 된 사람들 아, 해가지고. 당선자 총회 말고 아니, 중진 사선, 의원. 사선 쪽. 오늘 4선 이번에 거의 4선이 무조건 다 된 당선된 사람들, 다 분들. 당선된 아, 분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 당선자 총회를 먼저 하느냐, 그 중진 모임을 먼저 하느냐도 사실은 이거 기싸움 중에 하나인데 당선자 총회를 먼저 했을 때의 여론은 아마 비윤들 중심으로 한 그 전당대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중진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당에서 지금 90명의 지역구 의원들 중 60명이 영남권이잖아요 지금. 그럼 사실상 그 중진들이 거기 더 많이 있고 여기서 대충 조금 이렇게 시간 벌기를 하려고 하는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어요. 그 회의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상 알지 네네네네. 못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나온 의견들을 갖고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분명히 의견 제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네.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김재섭 민나 김재섭 이제 김재섭 의원, 당선인이나 네, 당선자, 네. 뭐 그동안 네. 배를 좀 달리했던 분들의 네.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2달이 소요가 되잖아요. 공고를 하고 최종 절차적으로 소요되는 전당대회 기간이 뭐 한 2달 소요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도 8월로 예정이 돼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 봐요. 서로에게 왜 그러냐면 그게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이 선거잖아요. 당내 선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선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 이걸 해가지고 뭐 4월달, 5월달 이렇게 하느니 한 7월달 정도부터 그러니까 6월달 공고를 하고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양 당의 대표 체제가 8월 말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이제 정기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네. 어찌 보면 좀 두 당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저도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 비상한 시기에 구성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인데 그 비상한 시기가 계속 연장되는 기대가 거는 좋은 항상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 정치에 네. 우리 당에도 네, 네, 그렇고. 네, 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8월 전대는 어쨌든 뭐 양당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할 것 같고. 근데 뭐 6월이나 8월이나 뭐 네. 두 달 차이.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내일 정도에 가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있죠. 이 친윤 그룹이 다시 잡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번엔 비윤이 정말 잡는 게 맞느냐가 계속 당내에서 이제 서로 논쟁이 있을 텐데 권성동 의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멀륜이잖아요. 멀륜. 멀륜인데 지금 다시 친윤 멀륜. 세력을 이제 규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네. 있고 최근에 언론에 다시 나오는 걸 보면 뭔가 당 대표에 도전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선거 패배를 했는데 다시 친윤이 잡는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내일 윤곽을 보고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지금 문제인 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나경원, 안철수 이제 아.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비윤에 아마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네. 좀 높은 상황.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지 지금 제일 않을까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긴 네. 한데요. 이제 친윤 의원들이 거기에 또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친윤 비윤 얘기하지 말고 아, 당을 수습하고 맞습니다. 당이 이번에 네. 뭐 그런 것들 특히 당정 관계에서 지나치게 수직적이었다라는 네. 평가 네. 이건 뭐 많은 언론들도 평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친윤 뭐 비윤이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이 민심을 대통령실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당의 역할에 충실한 그런 대표가 또 그런 지도부가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대는 이미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네. 당원들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투표한 사람이 당원들 아닙니까? 그 당원들도 절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참 고민이네요, 그죠? 이게 민심을 잘 전달할 사람이면 윤 대통령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막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좀 잘 안 만나려고 하면 잘 전달할 기회가 좀 적을 것이고 네. 또 대통령과 좀 친해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또 국민의힘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섰을 때 네. 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텁다라는 네. 것을 전제로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권력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네.
아니 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정당으로 오고 나니까 그래도 국민 여론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선 거죠. 그렇게 보니까 아 이대로 용산의 안 뜻만 되겠다. 받들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네. 싶어서 약간의 이제 대립각을 세웠던 건데 그 대립각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90도 인사로 꺾이는 네네네. 바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일단 뭐 당에서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한 상황이고 한동훈 위원장을 또 공격하는 메시지들이 뭐 극우 보수들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도 아주 강력하게 저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뭐라고 간단하게 했죠? 얘기하면 네. 홍준표 시장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하다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 그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선거는 당이 주도하여 치른다. 근데 이 선거 참패의 책임을 자꾸 대통령에게 돌리게 되면 정권이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금은 이제 친한 조금 스탠스로 가는 거죠. 우호적인 네. 네네. 네, 편을 드는 스탠스로. 네. 뭐 그 정도도 아니던데요. 막 그것까지도 했던데요. 뭐냐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도 없는 당에 와서 대통령까지 해주시고 네. 어,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이겨주셨는데 네. 한동훈은 뭐냐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했더라고요. 의미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무섭잖아요. 일단은 사정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정 권력을 설마. 아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권력자하고 대립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실 권력자하고 대립한 그 당내의 여권 주자가 네. 그 성공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분과 기반은 안고 가되 음.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는 제거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는요. 네. 강자의 강하고 약자의 약한 모습을 보여야 그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네, 뭐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억강부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걸로. 왜또 이재명 대표를 응용해서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네. 대구시장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전형적으로 이 메시지를 그럼 읽어보면은 네. 강자의 약하고 아 강량 약자의 약간이다. 강한 사람의 아. 전형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약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봐도. 아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지금은 얘기하고 약자 맞죠. 이제 본인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왜냐면 이제 또 사정 권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일종의 뭐 이 비유 괜찮죠? 비유. 네. 네. 비유. 야, 상을 당했는데 어. 상주가 이제 그 선거를 이끈 네. 사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제일 상심에 많이 빠지고 내가 왜 그동안 더 효도하지 못했을까 불효했을까 이런 반성 처절한 자기 반성하고 있는데 네. 평소에 잘 보지도 못하던 어디 저 외삼촌이나 아니면 아. 뭐 큰아버지 오셔서. 뭐 이런 분이 왜 엄마 네가 자식아 뭐 아. 니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네. 그 상주 이렇게 조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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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조문하러 온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그러겠냐.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을 본인은 항상 보수의 적장자라 그랬어요. 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네. 본인이 표현하기로는 보수의 적장자. 어찌 보면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외부에서 용병이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용병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제 자기 당에서 이제 껍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선시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특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그때 대통령 경선 3차 경선이었나요? 네. 그때는 당심에서는 이기고 민심에서 졌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당에 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당원들의 마음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상황이 어찌 보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냥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는 내가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 꼴은 못 보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근데 진짜 저는 보수가 무너진다 생각할 수 저는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의 적장자라고 하면 우리 보수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아니, 본인이 초선 때 그런 보여준 거라고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평화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습 시위조를 만들어 가지고 스웨덴을 노르웨이인가요? 스웨덴인가? 거길 찾아가셔 가지고 시위하셨던 그런 분 아니에요? 옛날까지 또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난 보수의 네. 적장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 국민의힘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자본이 부재한가. 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인재 다시 한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보수의 여기 훌륭하신 적장. 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정강재 대변인 같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아니 꼭 좀 같이 성장하시면 출연한 사람만 아. 칭찬하고 항상 오늘 비판하시더라. 아침에 네. 라디오에 김경률 아, 비대위원이 네. 굉장히 정말 신박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우리 최 기자님이 한번 소개. 아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네. 그 뭐라고 김경률 그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이걸 반응해야 하나? 김경률 위원의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반응해야 하나?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강영욱 씨요. 이제 이게 네. 왜 우리가 애통령, 개통령, 박통령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개통령 강영욱 씨를 네. 언급했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다시 한번 야. 근데 뭐 우리 위험한 발언을 김경률 하셨어요. 비대위원도 뭐 여러 가지 바른 소리 많이 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바른 소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대방에 대한 네, 뭐 네. 조롱과 뭐 비아냥 이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런 것도 사실 뭐 딱 적절하진 않다. 적절하지 않죠.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어떤 애 아니 나이 쉬운 넘은 사람한테 애라고 하는 게 아니 됩니까? 지난번에 뭐 네. 어린 놈이라고 했던 분도 계시지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를 대중 정치인이 하려고 하는 표현이 맞나 이런 네, 아 이건 적절한 누구를 상대로 했더라도 아, 적절하지 네, 깜짝 않은 놀랐어요, 발언이죠. 진짜 갑자기 예. 라디오 생방송에서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모르시고 어디 가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맞아. 아 홍준표 아니, 시장이요? 네. 문재인 씨라고 해갖고 한살 예, 많으시네. 예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 52년생이고 아. 홍준표 대구시장 54년생입니다. 아니 나이 얘기도 약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됐든. 네. 아 그리고 네. 세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앞에 대고 하시지 않고 옆에서 하면 소리가 잘 안 네네. 들어가는데 네. 너무 많이들 지향성이 좀 해주셔가지고 있는 마이크라. 네, 네. 아,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최상병 특검법 디데이 5월 2일입니다. 그 민주당이 주말 내내 이야기를 했는데요. 21대 의원들과 22대 당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네. 총선 직후부터 바로 제일 처음 꺼내든 것이 최상병 특검이에요. 요거를 22대 국회 넘어가기 전에 네.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이건 뭐 계획입니다. 예고도 했었던 바죠. 네, 가장 먼저 네. 할 거다 이런 네.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처리가 되겠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석수를 네, 보면은 무난하게 처리가 처리가 될 것인데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관심사죠. 대통령은 자꾸 저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여당 아, 출연료 값을 하셔야죠. 대통령이시니까. 아니 일단 통과는 기정사실이니까. 네. 통과는 기정사실이죠. 네. 예, 뭐 일단 뭐 의석수 네. 구조가 그렇고 네. 그럼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일 텐데 저는 다른 특검과는 달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최상병 특검은 우리가 아, 이게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외 대변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외 여러분. 대변인으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최상병 특검도 네. 일정 정도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특검과는 저는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네네네네. 김건희 여사 특검 네. 관련한 얘기 네. 이런 거는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권력이 비호해 갖고 이루어지고 그랬던 일이 아니고 또 지금 검찰이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거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네.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높고.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였었죠. 뭐 한 명의 사병이 사망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된다. 네. 뭐, 야 이거 안 돼라는 거부권을 답정너식으로 행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여야 합의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야 합의를 처리해 주시는데 대통령이 설마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아까 김건희 여사 주가조약 사건에 관한 특검법 같은 경우는 좀 네. 사인이라고 하셨는데 사인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 고위 검사였고 고위 검사의 부인에 대한 수사가 경찰의 수차례 그 압수수색 영장이 다 막히면서 좌절됐던 사건이 뒤늦게 진실로 밝혀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년째 검찰이 수사하는데 소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도 못 내리고 소환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잡보 상태에 있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반드시 그러니까 진행돼야 국민의힘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 이게 기소도 못할 것이어서 기소를 못하는 거 아니냐. 아 김건희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기소를 못할 것 같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환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시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벌써 2년 다 돼가잖아요. 네. 그 안에 왜 불기소 처분을 못 해요?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네.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고 또 공범들은 다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2심 재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찰에서 뭐 소환 조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네.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논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들어보면 아니 기소도 못 할 거니까 그 정도로 죄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사법절차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네. 못 할 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좀 미심쩍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송경원 중앙지검장이 바뀐 지가 얼마입니까? 네. 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여사 못 관련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관련자들 판결을 보면 최소 6건 이상은 김건희 여사가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판결에 따르면. 근데 그러면은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도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논의가 됐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그렇게 그 필요하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게 그렇게 궁금하다면 네. 그거에만 국한해서 보자라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거에만 국한해서 보자고 한 아니 근데 거였어요. 거기에서 재반되는 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들도 포함시켜져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그런 부분을 협상하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협상이 어긋나기 시작한 건 네. 이른바 야당에 의한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였거든요. 근데 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거에 대해서 네. 우리는 수용을 했어요. 근데 측근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 아닙니까? 대통령과의 거리 때문에 사실은 그 특검법을 수용했던 거거든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배우자가 꼭 그렇게 가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우리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서 7호전생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러면 요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특검 전국이 사실 예고된 거는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택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아.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절대 안 받을 것 거의 같다. 성역이에요. 거기는 아. 아니 진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아니, 최상병 특검은 아예 약간의 성격이 결이 달라. 다르다. 이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받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기존의 대통령의 가족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 도저히 못 받으실 거예요. 아. 관계가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죠. 생각- 누구보다 사랑하는 관계죠. 정말 네. 성역화돼 있다. 거기는 저는 예, 함부로 얘기하지 못한다. 비법조인 출신이고 두 분 다 네. 그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뭔가요? 특검? 특별한 경우에 검사를 임명해 갖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라는 게 아니 특검이죠. 배우자만큼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대통령한테. 너무 남발된다. 남발되면은 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남용되는 모든 것은 다 당연히 안 특검으로 좋은데 해결하려면 안 된다, 저는 이거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그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저는 털고 간다는 의미에서도 한 번 정도 그래 차라리 특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너희들이 검찰을 못 믿고 경찰을 못 믿다고 하니까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털고 가자. 뭐가 위법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네. 가는 것이 오히려 정말 국정 후반에 나머지 기간을 통해서라도 뭔가의 국정 운영에 뭔가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아. 저는 그런 게 맞다고 보여요. 하지만 대통령이 언젠가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감히 얘기를 못한다. 아. 본인도 네. 여사에 대해서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그건 특검법은 이제 추정하시는 거. 예, 네. 아니 아니, 그런 기사에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 과거에. 아니 있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시고요. 그다음에 역대 지금 대통령 중에 우리가 이른바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꼽는 게 YS와 DJ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두 분도 자신의 자식들을 재직 중에 다 감옥에 보냈어요. 음. 그걸로 리더십을 유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겁고 잔인한 자리입니다. 근데 DJYS 가족과 관련한 특검 다 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
재임 기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한 겁니다. 네. 이건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이 그럼 아니라고 재임 제가 기간으로 누차 넓혀볼까요? 명- 이 명목상으로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그 수사 외압 의혹도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더. 오늘 저한테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출마하면 처음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건데 네. 그 가족들 중에서도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이른바 조국 그 당시 그 저기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 조국 네.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에 대한 입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도 자식에 관한 입시 비리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움직임들이 보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가족들이 여전히 입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의혹들을 막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은 의혹으로 수사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반적인 검사들이 지금 수사 못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가든 그렇죠. 뭐 하자는 네, 그런 거죠?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넣자마자 실제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어요. 음. 조사도 없이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조사라는 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한 거죠. 현재 지금 검찰 조직이 매우 편향적으로 수사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건 계신 국민들이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네. 이번 선거로 나왔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그 여러 특검들 가운데 특검 혹은 뭐 특별법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 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도 그 제일 우선순위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승원 최상병 상병 특검. 특검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엔 당연히 이태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네. 국정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네.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인 특검들이 있어야겠죠. 음. 그리고 특검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이른바 오염되는 손은 스스로를 잘라내지 못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왜냐하면 수사의 지금 주체는 여전히 검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현 권력자들 이런 사정기관의 핵심이나 네. 그 사정기관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의혹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 그러면 특검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네. 거죠. 22대 국회 가기 전에 지금 남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빨리 지금 처리를 하실 예정인 예, 거죠? 이번에 처리를 할 간다면? 거고요. 네. 이번에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아마 이제 22대 국회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 폐기될 거예요 법안이. 네. 그러면 네, 22대 국회에서도 당연히 법안을 올려서 가장 다시 먼저. 발의한다. 가장 먼저 네. 통과시킬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 그럴 수.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건 네. 조국 그 대표가 갖고 있는 네. 자기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한 이후에 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대한민국 어떻게 나아가야 네. 선진화돼야 되냐 이런 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를 수사했던 한동훈에 대한 개인적 사적 감정을 이용해 갖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게 네. 그게 조국 혁신당을 뽑아준 사람들을 그분들의 마음은 그건가요? 아니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네. 민주당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발전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무엇이냐? 그게 이른바 사정 권력의 남용, 그다음에 그 사정 권력의 정치화, 그리고 사정 권력의 사적 그 어떻게 사유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음. 그거를 지금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국 그 대표의 네. 이른바 그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네. 봅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지금 대통령 만나자고 하고 있죠? 네, 조국 윤 대통령 만나자 네. 다음 뉴스인데요. 그 조국 대표가 14일 페이스북에다가 윤 대통령을 향해 공식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을 하기도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안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국정 파트너가 아닌 피의자로 보는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라고 비판을 조국 대표가 하면서 회동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아, 했습니다. 꼴잡 또 나왔습니까? 네, 네, 네. 꼴잡하고 얍실한 아니 생각. 이런 그 대통령 면담도 SNS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확실히 아니, 어디로 SNS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정무수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 아니 정무수석 지금 있고 정무 라인도 다 있는데 이 SNS를 통해 갖고 정무수석 그냥 뭐 출마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한호섭 정무수석 아, 있어요? 아이고. 그 이번에는 네. 그러나 이제 인적 개편 대상에 정무수석이 포함됐기 때문에 뭐 공석이
잠깐 될 수는 그렇다는 있겠지만 거는 실제로 만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연하죠. 국민들에게 예. 이렇게 어떤 일종의 비판하기 위한 여론전 아니겠습니까? 여론전이다. 여론전. 아 나는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뭐 대화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반응 하나도 없는 거 봐라. 그거 봐라.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행의 이거다. 네. 이런 아니, 근데- 메시지들을 너무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아니 근데 예를 이게 들어서 누가 회담하는데 제가 조상호 변호사 만나자고 하는데 SNS에 조상호 변호사 만나고 싶은데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꿀잡하고 얍실하다는 네네. 표현은 좀 네네. 그래. 좀 그렇다고 봐요. 네. 근데 어찌되었든 저는 대통령께서 많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 한 명도 안 만나요, 진짜. 아니, 제가 볼 때 당초에는 저는 이런 조국 대표가 아마 이런 얘기를 안 썼으면 네. 여야 대표 당 대표들 해가지고 만났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이 얘기 나오면 바로 이걸 제한을 걸죠. 아. 교섭단체로만 교섭단체 그러네. 대표로만 아. 만나겠다 네, 이렇게 네, 네. 제한을 둬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기억이 나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에 이제 5당 대표를 다 같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났던 게 기억나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그때 안 갔나? 그래서 따로 영수회담을 한 적이 또 있었어요. 그럼요.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저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사단장 사열하듯 어. 뭐 만나는 건 그렇지. 내가 원하지 네. 않는다. 네. 그래서 네. 불참했죠. 안 갔- 아니, 그러니까 네.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원내정당 대표들하고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니 저는 민주당만 해도 과반 의석이에요. 그냥 네. 단 하나의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건 국회의 어떤 책임적 의사결정을 그 정당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할 수 네,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의 위치라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시라면 네. 그 두 분이 만나는 게 왜 문제죠? 민주당 대표와 네, 민주당 단독으로.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셔서 또 그 국정연화를 논의하고 네. 또 예를 들면 그 거기서 더 넓혀가지고 원내정당 대표하고 또 다 만나셔서 네. 또 국정을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어디에 두고 결정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일단 그게 민주당 왜 대표는 문제겠어요? 만날 것 같은데 그죠? 분위기 안 만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 볼 땐. 여전히 예. 아, 근데 여전히. 이제 이제는 만나야 된다.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네. 그 누구나 생각하는 걸 그렇게 하기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이잖아요. 단언해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잖아요. 네. 개원을 계기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 명분이라는 게 네.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쪼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아 부처님이 한번 대동단결 시켜주나요? 네, 그날 아. 조계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조계사에서 불심으로 불심으로 대동단결. 네, 가나요? 대통령도 참석을 네. 하셨었고 각 당 대표 다 참석했거든요. 아하. 일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단 쪼우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5월 아, 그 15일 이요. 용산 대통령실이 네. 아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야외에서? 스쳐가듯 만나는 거는 여러 아니, 번 근데 만났어요. 저는 저는- 만났어요. 국군의 날 때도 한번 만났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서 그날은 이제 예를 아. 들어서 조계 원장님 네네. 이렇게 주례하에 네. 각 당 이렇게 대표들 아. 하고 결혼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선하에 네, 저는 주선하에, 오히려 네. 이렇게 또 한번 잠깐이라도 차담이라도 공식적인 차담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도 네. 한다면 네네. 뭐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 첫 술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전에도 차담을 한번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실에서.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총선 네. 이후에 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조금 그냥 스테이지 악수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아.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도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네네. 보고요. 네. 그거를 가능성을 이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에는 굉장히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어떤 명분이 있을까? 아, 총선 패배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총선 패배라는 아 명분보다는 죄송합니다. 일방의 명분인데. 죄송합니다. 22대 국회 국회 출범의 개원이라- 개원이라는 네, 명분. 여기서 보고 말씀하세요. 예, 어, 22대 죄송합니다. 국회라는 당황스럽게 아, 하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얼마나 더 명분을 찾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니 저는 왜냐면 이제 국회 존중하면서 협치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이번에 네.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 명분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5월 9일이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그 아, 이제? 아직 이제? 2년 이전 됐어요. 2년이 되었고. 네.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년 기념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벌써 2년이죠. 아니, 아직 근데 할 일이 많은데 우리 네, 국정 그렇죠. 과제가. 아까도 맞습니다. 얘기했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담화가 될지 기자회견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어떤 형식이 될지. 근데 그때 분명히 담겨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리고 담길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반성일 거예요. 그건 네.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네. 거기에 더해서 협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아니 언제까지 마이웨이 하실 건데요? 국회라는 존재를 갖다 언제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애써 무시하실 겁니까? 그러면 협치의 메시지에 어울리게끔 하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영수회담이에요.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네. 공개된 자리에서 메시지 내고 그다음 비공개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얘기 주고받고 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단언해서 뭐 네. 안 만날 것 거다?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뭐 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네, 네, 봅니다. 만나셨으면 네. 네,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설주한 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아. 그 조국 혁신당이 네. 원내 교섭 단체를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국회에서는 협상의 주체가 되려면 교섭 단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능성이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안에 있는 뭐 진보당이 등등이 될 텐데 교섭단체 하려면 20석이 넘어야 되는 20석이 거죠. 돼야 되는데 네. 조국혁신당은 12석이죠 지금. 네. 김종민 의원 가십니까? 아마 참여하지 않으실까. 그런 제안이 뭐 개인적으로 이 김정민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본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왜 그러냐면 교섭단체가 20석인데 이걸 민주당이 이제 그 얘기는 있었어요. 10석으로 낮춰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 교섭단체 자체 기준을 기준을. 네, 낮춘다. 기준을 네. 낮추는 국정원 방안으로. 개정에서 개정에서 가능합니다. 예. 저는 낮추는 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민주당에서는 개인적인 예, 소신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정무적인 판단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뭐 다른 외적인 판단이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해 상당히 약간 좀 거부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조국 혁신당이 막 뜰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너무 부각되는 것도 좀 그렇고 오히려 이제 12석을 가진 정당이 170몇 석을 가진 정당을 그냥 멱살을 끌고 가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 조국 혁신당은 그래서 일단 기존의 기준대로 20석을 맞추려고 할 텐데 네. 아마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도 아마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20석이 되려면 지금 현재 12석에 김종민 의원만 와선 뭐 아직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거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진보당 세 출신도 석이 있죠. 세 석이 네.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아니, 이게 기본소득당 다 더하면 17석이에요.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치면 네. 283석이고 네. 나머지를 다 합치면 17석인데 네. 근데 김종민은 가능면 13석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혁신당에서 3명이 가야 되고 그래봤자 17석인데 아, 그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닌데? 잘못 왜냐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곧 해체될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그러니까 나오는 제가- 사람이 몇 명 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갈 수 있죠. 갈 수 제가 있죠. 정확히 시민사회에서. 계산해봤는데 정확히 계산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12석이에요. 12석. 거기에다가 진보당이 네. 이번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해체가 돼가지고 정리가 돼서 당으로 복귀하면 3석이에요. 세 석. 네. 네. 그럼 합치면 15석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저기 기본소득당 네, 용해인 의원. 그다음에 그 사회당 한창민 의원. 그러면 17석이 됩니다.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시민사회 몫이 2석이 있어요. 네, 그게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당이 아니요.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인데 당이 네. 없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시민사회 몫이 2분이고 네. 이주영 아니 저기인가요? 서미와 네, 서미와? 서미와 예, 제 아, 일- 1번이랑 예, 네네네. 그래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분이 누구냐? 김종민 의원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를 다 모으면 네네네. 딱 20석입니다. 정말 영끌이네요. 이거. 영끌이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 정도 정치력을 보여주면 비례 저기 이른바 교섭단체 할 교섭단체, 만하겠네. 예, 교섭단체 자격 있다. 자격이 있다고. 김종민 의원도 상당히 네. 여기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일단 간사를 다 차지를 합니다. 아, 상임위에 간사. 간사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김종민 의원은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인데 대부분 초선 재선이거든요. 네. 황운하 의원만 황운하 재선이다. 의원만 재선입니다. 근데 여기 3선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 아하. 엄청난 잘하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배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이게 대한민국 상임위원장은, 정치를 위해서가 네. 아니라 개인의 뭐 정치적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 제3의 교섭단체가 생기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갖다가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네. 함부로 낮추는 거는 교섭단체 턱을 낮추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우리 지금 상임위가 18개예요. 네. 근데 교섭단체가 되려면 그래도 각 위원회에 상임위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그렇죠. 간사가 이 국회 일정 조율을 네네네. 합의하거든요. 네. 간사도 없는데 교섭단체가 있다? 그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유지하는 게 맞는데 그 교섭단체 뭐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18석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그건 동의해요, 저도. 자, 근데 아하, 저는 상임위에 그렇습니다. 맞춰서. 예, 네. 근데 저는 적어도 네. 이 정도의 정치력을 스스로 보여주고 교섭단체 대표 지위를 득해야지 네네.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국회에서도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정치력입니까? 정치적 야합입니까? 아하. 2000년에 아니, 같은 색깔을 가졌는데요. 2000년에 네, 민주당이 아닌데? 그때 새천년 민주당일 거예요. 네. 자민련이랑 DJP 연합해갖고 집권하고 있을 아니, 텐데 네. 꼬주기가 아니잖아요. 자민련이 그때랑은 달라요. 아,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오늘 지분이 그때 별로 없어요. 그 의석수가 부족해갖고 민주당에서 의원 꺼줬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창의적이죠. 2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네. 24년에 그때도 그렇게 비난받았던 일들이 네.
비슷한 아니 아니요, 교섭단체는 지금은 원래 아니에요. 당이 달라도 구성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그렇죠. 사례가 선진과 있었었고. 창조의 연합이 그걸 있었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번 아니, 총선에 드러난 원내에서의 민의입니까? 교섭 전략인데 이거. 아니, 그게 근데 이번 재밌긴 총선에 해요. 드러난 민의가 아. 조국 혁신당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니 만약에 네. 만약에 지금 정강재 대변인께서 만약에 이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기에 개혁신당하고도 합친다. 네. 그러면 약간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보수 정당이고 이쪽은 네. 이제 진보 정당인데 네, 네. 둘이 노선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데 네. 이 교섭단체 몫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야합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기 개혁신당이 아니라 나머지 지금 재정당들은 뿌리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 내에서도 네. 보면 민주당 계열 인사와 옛날 그 저기 정의당이나 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합쳐지는 게 정책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야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정광재 대변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108석을 준 거는 적어도 개헌선까지는 이제 좀 막아주고 대신 너네들이 잘못한 걸 크게 반성해라는 그런 의미라고 만약에 국민의 뜻을 해야 된다면 네.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준 거는 그만큼의 일을 하라는 아마 그 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이 예. 교섭 단체가 되도록 한 게 그 국민의 민의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라고 이제 거죠. 보신다는 네. 거죠. 아, 그걸 좀 오해하시는 게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네, 그 여러 기본소득당, 당이. 사회당 여러 당들이 네. 합쳐서 그렇죠. 그들의 원내 교섭단체인 기본 거죠. 사회 조국 혁신 진보당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당은 다르죠. 아 그렇죠. 그 거기 교섭 이제- 단체 이름을 그렇게 아마 가겠죠. 네네네. 뭐 혁신과 예전에는- 진보와 기본소득의 연합 뭐 이렇게 가겠죠. 노회찬 의원이 있을 때는 뭐였죠? 그때 평화와 평화와 정의 근데 연합. 미래는 왜 빼세요? 정의 의원. 예? 아 죄송합니다. 새로운 미래 진보 기본 소득 사회 민주 조국 혁신 참, 약간 연합이 조롱조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새로운 미래 아니, 해가지고. 괜찮아요. 새로운 미래 그 저기 당직자를 그쵸 불러놓고 그쵸 그쵸 죄송합니다. 아, 아직 뭐 당직자가 될지 네. 계속 그런 모르겠어요. 계획 혹은 뭐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아니 매우 김정민 높다. 의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학답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네. 뭐 아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할까요? 막판에 네? 다른 거 뭐 하나 더 해서 약간 저 물 타고 끝내는 게 좋을 것 아 같은데. 다른 건 물이 안 타질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실래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 정광재 대변인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한 번 더 오실래요? 아, 어떻게 하실래요? 감회를 얘기해도 됩니다. 예, 네, 감회 한번 네, 네. 얘기합시다. 네. 제가 MBC도 자주 출연했고 예. 네. 마지막으로 출연한 게 이제 JTBC입니다. 네. JTBC가 가장 연락이 늦게 왔어요. 아 왔는데 재밌는데 아, 괜찮아요. 힘든 자리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런 달이 많이 오셔야 돼요. 진짜로. 네.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저는 잘못한 방송 정책 중에 하나가 네. 아니 그 나올 분들이 없으니까 현역 의원들이 안 나오니까 맨날 김재섭 뭐 지금 의원이지만 그래서 뭐 여기 이런 댓글들을 분들. 보니까 네. 정광재 대변인 애쓴다 크크크 굉장히 제일 많은 그 정도는 그- 굉장히 좋은 네. 댓글이죠. 아 제가 댓글이에요. 좋은 걸로 한 네. 겁니다. 네. 더 나쁜 아, 말들도 진짜 있었는데 나오셔야 네. 돼요. 진짜로. 이런데 더 나오셔야 돼요. 혹시 저 오늘 출연자분 중에 이분하고는 좀 껄끄러웠다. 이분은 좀 다음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아, 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아, 네, 우리 좋습니다. 조 변호사도 솔 변호사 다 평소 말 아, 더듬지 많이 마세요. 아, 왜 이렇게 더듬으십니까? 네네.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옛날에 방송도 진행도 하고 아, 그래서 그럼요, 그럼요. 그거 네. 다 방송됐었고 네. 네. 제가 사실 굉장히 합리적 보수 아닙니까? 아, 그게 굉장히 좀 네. 이제 이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이 괜찮아요. 국힘에 다수가 된다면 네. 국민의힘이 다시 재평가받을 아, 그래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까봐 무서워져요. 네. 네, 솔직히. 아니 뭐 무서울 건 없죠. 이제 뭐 뭐냐면 이제 여야가 어느 네. 정도 합리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균형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저 포용 가능할 때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왜냐면 너무 이분들이 다 힘들어하셔. 그래도 그나마 아마 정관희 대변인 오늘 나오셔서 좀 편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네. 그렇죠. 좀 더 편하죠. 네. 네, 네. 우리 다 네. 교류했던 토끼 사람이고. 뛰고.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국민들한테 세게 회초리를 맞고 나온 상황이라서 아니 제가 끝까지 두드러 패네요 정말. 이제 워딩이 상호가 제일 힘들게 해줘서. 아니 이번에 회초리가 아니라 뭐 쇠몽둥이였다는 평가가 있던데 제가 평소에 회초리만 때려주십시오. 괜히 쇠몽둥이 들었다가는 애가 엇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가 돼야지 그 얘기를 이게 해줬구나. 이 얘기를 제가 선거 전에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아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가혹한 평가 뭐 이런 것 알고 있다. 네. 그러나 그게 사랑의 회초리가 돼야지. 남은 3년이 남았는데 네네네. 애 완전히 망치는 그 쇠몽둥이가 되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결과는 쇠몽둥이에요 아니면 저 회초리예요?
쇠몽둥이죠 뭐. 나무 몽둥이로 하겠습니다. 아, 쇠는 아니고. 나무 몽둥이. 아, 그러나 사랑이 담겨 있죠. 네. 마대자루 정도 갈까요? 마대장. 아니 그만하십시오 이게 지금 아우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이런 말도 이제 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이제 때리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조상호 법률 부위원장 그리고 설전 변호사 최윤경 기자까지 네 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